오즈의 마법사 제1장 회오리바람. 도로시는 농부인 헨리 아저씨와 농부의 아내인 엠 아줌마와 함께 캔사스 중부의 대평원에 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작았고 마차로 수마일을 옮겨온 목재로 지어진 것이었다. 4개의 벽, 마루와 지붕이 하나의 방을 이루고 있다. 이 방에는 녹슨 요리용 스토브와 그릇들이 놓여진 선반 하나, 테이블 하나, 서너 개의 의자, 그리고 침대들이 있었다.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는 한쪽 구석의 큰 침대를 사용했고 도로시는 다른 구석에 있는 작은 침대를 썼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은 전혀 없었고 바닥에는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건물을 부숴버리는 커다란 회오리바람이 일어났을 때 온 가족이 피하기 위해 대피실로 쓰는 작은 구멍이 있었다. 바닥의 작은 문을 열고 사다리를 통해 작고 어두운 구멍으로 내려가면 되었다. 도로시는 문가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방으로 회색빛의 대평원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다. 모든 방향으로 넓고 길게 펼쳐진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었고 이 풍경을 깨트리는 나무나 집 한 채 보이지 않았다. 태양은 회색빛 무게로 경작지들을 굽고 있었다. 보이는 모든 곳이 똑같이 회색빛이 될 때까지 태양은 기다란 풀잎의 끝을 태워버려 풀들조차도 푸르지 않았다. 그 집은 언젠가 한번 페인트 칠이 된 적이 있었지만 태양은 페인트를 들뜨게 만들었고 빗물은 그것을 벗겨내갔기 때문에 지금의 그 집도 우중충한 회색빛일 뿐이었다. 엠 아줌마가 이곳에 살려고 왔을 때 그녀는 젊고 예쁜 아내였다. 하지만 태양과 바람은 그녀 역시 바꿔놓았다. 그녀의 반짝거리는 눈빛을 가져가고 수수한 회색빛을 남겨놓았고 그녀의 볼과 입술의 붉은 빛을 역시 회색으로 바꿔놓았다. 그녀는 아주 수척했고 지금까지 결코 미소를 지은 적도 없었다. 고아였던 도로시가 처음 왔을 때 엠 아줌마는 이 아이의 웃음소리에 무척 놀랐었다. 그래서 도로시의 명랑한 목소리가 그녀 귀에 들릴 때마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가슴에 얹고는 그 조그만 소녀가 더 웃음을 터뜨릴까봐 계속 쳐다보곤 했다. 헨리 아저씨도 웃음이 없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하면서 즐거움을 전혀 몰랐다. 그 또한 긴 수염부터 낡은 장화에 이르기까지 회색빛이었다. 그는 엄격하고 엄숙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도로시를 웃음짓게 만들었고 그녀 주변의 것들처럼 회색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막아준 것은 바로 토토였다. 토토는 회색빛이 아니었다. 토토는 긴 은빛 털과 그의 재미나게 생긴 아주 조그만 코, 옆에서 명랑하게 반짝거리는 작고 검은 눈을 가진 조그만 검은색 강아지였다. 토토는 도로시와 함께 온종일 뛰어다니며 놀았기 때문에 그녀는 토토를 아주 사랑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함께 놀지 못했다. 헨리 아저씨가 문가에 앉아 평소보다 더 회색을 띠는 하늘을 걱정스럽게 살피고 있었다. 도로시도 역시 토토를 팔에 안고 문가에 서서 함께 하늘을 쳐다보았다. 엠 아줌마는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다.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들려오는 바람의 낮은 흐느낌과 함께 헨리 아저씨와 도로시는 풀들이 몸을 낮게 숙이고 물결치는 것을 보았다.
남쪽으로부터는 날카로운 휘바람 소리를 내며 바람이 불었고 그들이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자 그 방향에서도 역시 풀들이 물결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갑자기 헨리 아저씨가 일어섰다. 회오리 바람이 오고 있어. 난 잠깐 가축들을 보고 올게. 그러고는 바로 소와 말이 있는 헛간을 향해 달려갔다. 아줌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문가로 나왔다. 그녀는 한눈에 위험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소리쳤다. 빨리 도로시, 지하실로 달려가. 그러자 토토가 도로시의 팔에서 뛰쳐나와 침대 밑에 숨었고 도로시는 토토를 잡으러 쫓아갔다. 몹시 놀란 아줌마는 바닥에 있는 문을 열고 작고 어두운 구멍 속으로 사다리를 내려갔다. 도로시는 마침내 토토를 잡아 아줌마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도로시가 방을 반쯤 가로질러 갈 때 바람이 내는 커다란 비명소리가 들렸고 집이 심하게 흔들려서 발을 헛디디며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집이 두세 번 빙그르르 돌더니 공중으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도로시는 풍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북쪽과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집에 서 있던 자리에서 만나 정확히 회오리의 중심을 만든 것이었다. 회오리 바람의 중심은 고요했으나 사방에서 몰려오는 바람의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집은 회오리 바람의 꼭대기까지 더욱더 높이 솟아올랐다. 도로시의 집은 회오리 바람의 꼭대기에 머물면서 마치 깃털이 날아가듯이 멀리, 점점 더 멀리 날아갔다. 매우 어두웠고 바람이 주위에서 끔찍하게 울부짖었지만 도로시는 자신이 제법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 있었던 몇 번의 회전과 그 다음 몇 번의 기우뚱거림 후에 도로시는 아기가 요람해서 흔들리듯이 자신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토토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방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지저댔다. 하지만 도로시는 바닥에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용히 기다렸다. 토토가 지하실 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 작은 소녀는 토토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토토의 한쪽 귀가 지하실 구멍 위로 불쑥 튀어나온 것을 보았다. 엄청난 공기의 압력이 그를 들어올려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도로시는 지하실 구멍 쪽으로 살금살금 기어가 토토의 귀를 붙잡아 방 안으로 끌어올린 후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닥의 문을 닫아버렸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도로시는 천천히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지만 큰 외로움을 느꼈고 바람은 귀가 먹을 정도로 크게 도로시를 향해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처음에 도로시는 집이 다시 땅에 떨어지면 자기도 산산조각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끔찍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자 도로시는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도로시는 자신의 침대를 향해 흔들거리는 바닥을 기어가서 거기에 누웠고 토토도 도로시를 쫓아와서 그녀 옆에 같이 누웠다. 집이 흔들거리고 바람은 소리치고 있었지만 도로시는 곧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제2장 먼치킨들과의 만남. 도로시는 급작스럽고 위험한 충격 때문에 잠에서 깼다. 만약 도로시가 폭신한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면 크게 위험했을 것이다. 그 충격으로 도로시는 숨이 턱 막혔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다. 토토는 차가운 작은 코를 도로시의 얼굴에 파묻고
기분 나쁘게 낑낑거렸다. 도로시는 일어나 앉은 후 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챘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작은 방을 가득 채운 밝은 햇살 때문에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도로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발꿈치에 있는 토토와 함께 열려있는 문을 향해 뛰었다. 이 작은 소녀는 놀라움의 비명을 지르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경이로운 광경으로 인해 점점 더 커졌다. 회오리 바람은 도로시의 집을 신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땅에 아주 부드럽게, 회오리 바람이라는 걸 고려하면, 내려놓은 것이다. 그곳에는 풍성하고 달콤한 열매를 가진 우람한 과일나무들과 멋진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다. 아주 아름답고 멋진 꽃밭이 사방에 있었고 희귀하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새들이 노래하며 나무와 덤불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초록빛 둑 사이로 반짝이는 작은 시냇물이 흘러가면서 건조한 회색빛 대평원에 오랫동안 살아온 작은 소녀에게 아주 기꺼운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다. 낯설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열심히 살펴보고 서 있는 중에 도로시는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묘하게 생긴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도로시가 평소에 보던 어른들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았다. 사실 그들은 그 나이대의 아이들 중 키가 큰 편인 도로시의 키 정도 되어 보였지만 나이는 더 많이 들어 보였다. 그들은 이상하게 옷을 입은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였다. 그들은 머리에서 1피트 정도 위로 뾰족하게 올라간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 챙에는 작은 방울들이 달려 있어서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예쁘게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남자들의 모자는 파란색이었고 여자는 하얀색 모자와 함께 어깨부터 주름이 늘어져 있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 옷에는 작은 별들이 뿌려져 있어서 햇빛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남자들은 모자와 같은 색인 파란 옷을 입고 있었고 역시 파란색에 잘 닦여 반짝거리는 부츠를 신고 있었다. 도로시가 생각하기에 남자들은 헨리 아저씨 정도의 나이였고 그중 2명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하지만 조그만 여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했고 머리칼은 거의 흰색이었으며 좀 뻣뻣하게 걸었다. 그들이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도로시는 문가에 서 있었다. 그들은 걸음을 멈추더니 더 다가오기가 겁이 나는 듯이 서로 속삭였다. 하지만 조그만 노파는 도로시에게 곧장 걸어와서 깍듯이 인사를 하고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고귀한 마법사여, 먼치킨들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동쪽의 악한 마녀를 죽이고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시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저 작은 여인이 자기를 마법사라고 부르고 동쪽의 악한 마녀를 죽였다고 하는 게 진심은 아니겠지? 도로시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 집에서 수마일을 옮겨진 아무 잘못도 없고 해로울 것도 없는 작은 소녀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무엇을 죽여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분명하게 도로시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도로시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죽이지 않았어요. 조그만 여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의 집이 그랬지만 어쨌든 같은 거죠. 보세요.
그녀는 집의 한 모퉁이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말했다. 저기 나무 기둥 아래로 악한 마녀의 두 발이 튀어나와 있네요. 도로시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작은 비명을 질렀다. 거기에는 정말로 집 모퉁이의 커다란 기둥 밑에 끝이 뾰족한 은색 구두를 신은 두 발이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어머나 어머나! 도로시는 당황하여 두 손을 마주잡고 소리쳤다. 집이 그녀 위에 떨어졌나 봐요. 우린 어쩌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그 작은 여인은 조용히 말했다. 도로시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요? 작은 여인이 대답했다. 그녀는 내가 말했듯이 동쪽의 악한 마녀예요. 그녀는 오랫동안 모든 먼치킨들을 속박하고 밤낮으로 일하는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이제 그들은 모두 자유가 됐고 그래서 당신이 하신 일에 감사드려요. 도로시가 물었다. 먼치킨은 누구인가요? 그들은 악한 마녀가 다스리던 동쪽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도 먼치킨인가요? 아니요, 나는 그들의 친구예요. 비록 북쪽 땅에 살고 있지만 동쪽 마녀가 죽은 것을 본 먼치킨들이 재빠른 메신저를 저에게 보내서 즉시 온 것이죠. 나는 북쪽 마녀예요. 도로시는 소리쳤다. 오, 이럴 수가! 당신이 진짜 마녀예요? 작은 여인이 대답했다. 네, 정말 그래요. 하지만 나는 좋은 마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죠. 난 여기를 다스리던 악한 마녀만큼 강하지 못해요. 만약 그랬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었겠지만 도로시는 진짜 마녀를 마주대하고 있다는 것에 반쯤 두려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마녀들은 사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오, 아니에요.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진에는 오직 4명의 마녀가 있는데 남쪽과 북쪽에 사는 2명은 모두 착한 마녀예요. 내가 바로 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에요. 동쪽과 서쪽에 살고 있는 2 마녀는 정말 사악한 마녀들이죠. 하지만 지금 당신이 그들 중 하나를 죽였으니 이제 오즈의 나쁜 마녀는 서쪽에 사는 마녀뿐이네요. 도로시가 잠깐 생각한 후에 말했다. 그런데 엠 아줌마는 나에게 마녀들은 아주 오래전에 모두 죽었다고 했어요. 그 작은 여인이 물었다. 엠 아줌마가 누구죠? 내가 온 캔사스에 살고 있는 내 숙모예요. 북쪽 마녀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땅을 바라보면서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곧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난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캔사스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거기는 문명화된 곳인가요? 예, 물론이죠. 하고 도로시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군요. 문명화된 나라에는 마녀나 마법사, 마술사 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보듯이 여기 오지는 전혀 문명화되지 않았고 다른 세계와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마녀와 마법사들이 있어요. 도로시가 물었다. 마법사들은 누구죠? 오즈가 바로 위대한 마법사예요. 그 마녀는 속삭이듯이 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그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해요. 그는 에메랄드시에 살고 있어요. 도로시가 다른 질문을 더 하려는데 조용히 서 있던 먼치킨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쁜 마녀가 누워있는 집 모퉁이를 가리켰다. 이게 뭐야? 하며 조그만 노파가 그곳을 쳐다보고는 웃기 시작했다. 죽은 마녀의 다리가 완전히 사라져서 은빛 구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북쪽 마녀가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햇빛에 이렇게 빨리 말라버릴 만큼 매우 늙었어요. 이게 그녀의 마지막이군요.
그러니 이제 저 은빛 구두는 당신 거예요. 어서 신어보세요. 그녀는 팔을 뻗어 구두를 들어올린 후 흔들면서 먼지를 털어내고는 도로시에게 건네주었다. 먼치킨 중에 한 명이 말했다. 동쪽 마녀는 그 은빛 구두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죠. 어떤 마법이 구두에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도로시는 구두를 집안에 가지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두었다. 그러고는 다시 먼치킨들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나는 정말 아줌마와 아저씨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날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그러자 먼치킨들과 마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다시 도로시를 보며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동쪽으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거대한 사막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려던 사람 중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다른 한 명이 말했다.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남쪽은 쿼들링들의 나라죠. 그러자 세 번째 남자가 말했다. 장담하건대 서쪽도 똑같아요. 거기에는 윙키들이 살고 있고 악한 서쪽 마녀가 다스리고 있어요. 당신이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면 그녀는 당신을 노예로 삼으려고 할 거예요. 마녀도 말했다. 내가 북쪽에 살지만 거기에도 오즈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사막이 있어요. 정말 안 됐지만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모두의 말을 듣고 나서 도로시는 이 모든 낯선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 흐느끼기 시작했다. 도로시의 눈물은 마음 착한 먼치킨들을 슬프게 만들었고 그들은 즉시 손수건을 꺼내들고 함께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작은 노파는 모자를 벗어서 그녀의 코 끝에서 흔들며 하나, 둘, 셋 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숫자를 셌다. 그때 모자가 칠판으로 변하더니 거기에 하얀 분필로 쓰여진 커다란 글씨가 나타났다. 도로시를 에메랄드시로 보내라. 작은 노파는 코앞에 있는 칠판을 집어들고 거기에 쓰여있는 것을 읽고는 물었다. 아가씨 이름이 도로시인가요? 예. 하고 그 아이는 얼굴을 들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은 에메랄드시로 가야 해요. 아마 오즈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도로시가 물었다. 그 도시는 어디에 있죠? 그 도시는 이 나라의 정확히 가운데 있고 오즈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위대한 마법사예요. 소녀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좋은 사람인가요? 그는 착한 마법사예요. 난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남자인지 아닌지는 말해줄 수 없어요. 도로시가 물었다. 어떻게 갈 수 있죠?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를 통과해 가는 것은 때로는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어둠과 끔찍한 일을 겪는 긴 여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마법을 사용할 거예요. 당신도 나와 함께 가실 거죠? 하고 그 조그만 노파를 그녀의 유일한 친구로 여기기 시작한 소녀는 애원했다.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키스를 해줄게요. 어느 누구도 북쪽 마녀의 키스를 받은 사람을 감히 해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도로시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를 했다. 그녀의 입술이 닿은 곳에 도로시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둥글고 빛나는 표시가 남았다. 그 마녀가 말했다.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은 노란색으로 포장되어 있으니 길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오즈에게 가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잘 가요, 아가씨. 3명의 먼치킨들은 도로시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기원해주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나무들 사이로 가버렸다. 마녀는 고개를 끄덕여 따뜻하고 친절한 인사를 하고는 왼발 뒤꿈치로 3번을 돌더니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마녀가 있는 동안에는 두려워서 그저 으르렁거릴 뿐이던 토토는 그녀가 사라진 후 너무 놀랐는지 오랫동안 크게 지저댔다. 하지만 그녀가 마녀인 것을 알고 있던 도로시는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제3장 도로시는 어떻게 허수아비를 구했나. 도로시는 혼자 남겨지자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엌으로 가서 빵을 조금 잘라 버터를 발라서 먹고 토토에게도 나눠주었다. 그리고는 선반에서 들통을 꺼내 들고 조그만 개울가로 가져가 반짝이는 맑은 물을 담았다. 토토는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새들이 앉아있는 가지를 향해 지저댔다. 도로시는 토토를 데리러 갔다가 나뭇가지에 정말 맛있게 생긴 열매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는 몇 개를 따서 아침으로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온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기분 좋게 마시고 난 후 에메랄드시로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도로시는 단 한 벌의 여벌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세탁이 되어 침대 옆에 못에 걸려 있었다. 그 옷은 하얀색, 파란색의 체크 무늬가 있는 깅엄 드레스였는데 여러 번 빨래를 해서 파란색은 약간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예쁜 드레스였다. 도로시는 정성스럽게 몸을 씻고 깨끗한 깅엄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챙이 넓은 핑크색 모자를 썼다. 빵을 채워넣고 흰 천으로 덮은 작은 바구니를 들었다. 그 후에 자기 발을 내려다보고 신발이 얼마나 낡고 오래되었는지 깨닫고는 신경이 쓰였다. 도로시가 말했다. 이 신발은 분명히 긴 여행을 견디지 못할 거야, 토토. 토토는 그 작은 검은 눈으로 도로시를 올려다보며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바로 그 순간 도로시는 동쪽 마녀의 것이었던 응구두가 테이블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도로시가 토토에게 말했다. 저 구두가 내 발에 맞는지 궁금하네. 저 구두는 오래 걸어도 닳지 않고 괜찮을 거야. 도로시는 낡은 가죽신을 벗어던지고 응구두를 신어보았다. 그것은 마치 도로시를 위해 만든 것처럼 그녀의 발에 꼭 맞았다. 도로시는 바구니를 들고 일어났다. 따라와 토토, 우리는 에메랄드시에 가서 위대한 오즈에게 캔사스로 다시 돌아갈 방법을 물어봐야 해. 도로시는 문을 닫고 잠근 후 열쇠를 드레스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는 자기 뒤에서 총총걸음으로 따라오는 토토와 함께 그녀의 여행을 시작했다. 근처에 몇 개의 길이 있었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노란 벽돌로 포장된 길을 찾았다. 잠깐 사이에 도로시는 에메랄드시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응구두는 노란색 도로 위에서 즐겁게 또각거리고 있었다. 태양은 밝게 빛나고 새들은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떨어져 나와 갑자기 낯선 땅 한가운데 던져진 작은 소녀가 느꼈을 거라고 당신이 생각한 것만큼 도로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도로시는 걸어가는 동안 자기 주변 풍경이 너무나 예뻐서 놀랐다. 길 옆에는 앙증맞게 파란색으로 색칠된 깔끔한 울타리가 있었고 그 뒤쪽에는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먼치킨들은 훌륭한 농부들임이 분명했다. 잠시 후 도로시는 어떤 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도로시를 보러 나와 그녀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다. 모든 사람들이 도로시가 악한 마녀를 죽이고 그들을 속박에서 풀어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먼치킨들의 집은 이상하게 생긴 주택이었는데 둥그런 모양의 지붕이 큰 돔으로 덮여 있었다. 이 동쪽 나라에서는 파란색을 가장 좋아하는 듯이 모든 집들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저녁 무렵 도로시는 오랫동안 걸어서 피곤해지자 어디서 밤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집들보다 큰 어떤 집을 향해 갔다. 집 앞에 푸른 잔디 위에서 많은 남녀가 춤을 추고 있었다. 5명의 연주자가 아주 크게 연주를 하고 사람들은 웃으며 노래하고 그 옆에 커다란 테이블에는 맛있는 과일과 파이, 케이크, 그 외에 먹음직한 것들이 가득 있었다. 사람들은 도로시를 반갑게 맞이하며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자기들과 함께 밤을 지내고 가라고 했다. 여기는 먼치킨들 중에 부자인 한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의 친구들이 모여서 악한 마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축하하는 중이었다. 도로시는 보크라는 이름의 부자 먼치킨이 옆에서 직접 시중을 들어주어 마음껏 저녁을 먹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춤추는 것을 구경했다. 보크가 그녀의 응구들을 보더니 당신은 위대한 마법사인 게 분명해요. 라고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도로시는 물었다. 당신이 악한 마녀를 죽이고 그녀의 응구들을 신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신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죠. 마녀와 마법사만 흰색 옷을 입어요. 그러자 도로시가 옷에 주름을 펴면서 말했다. 내 드레스는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체크무늬예요. 보크가 말했다. 그렇게 입고 계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파란색은 먼치킨의 색이고 하얀색은 마녀의 색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마녀라는 걸 알았어요. 도로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마녀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회오리바람에 의해 낯선 땅에 오게 될 기회를 가진 평범한 작은 소녀일 뿐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도로시가 피곤해하자 보크는 그녀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예쁜 침대가 있는 방을 주었다. 파란 천으로 만들어진 침대 시트 안에서 도로시는 아침까지 단잠을 잤다. 토토도 그녀 옆에 있는 파란 양탄자 위에 몸을 둥글게 말고 잠이 들었다. 도로시는 아침을 배불리 먹은 후에 아주 조그만 먼치킨 아기가 토토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환호성을 지르고 크게 웃으며 토토와 함께 노는 것을 보면서 아주 즐거워했다. 토토는 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도로시가 물었다. 에메랄드 씨는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보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오즈에게 볼 일이 없다면 가능한 오즈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좋거든요. 하지만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은 여러 날이 걸리는 꽤 먼 길입니다. 이 나라는 부유하고 즐거운 곳이지만 당신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위험한 곳을 지나야만 할 거예요. 이 말에 도로시는 약간 걱정을 했지만 위대한 오즈만이 그녀가 캔사스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길을 돌리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노란 벽돌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몇 마일 정도를 걷고 난 후 도로시는 잠시 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는 길 옆에 있는 울타리에 올라가 앉았다.
울타리 뒤쪽으로는 굉장히 넓은 옥수수밭이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 익어가는 옥수수를 새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장대 높이 걸려있는 허수아비를 보았다. 도로시는 손으로 턱을 받치고 앉아 그 허수아비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허수아비의 머리는 작은 자루에 지푸라기를 채워넣고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 눈, 코, 입을 그려놓은 것이었다. 아마도 어떤 먼치킨의 것이었을 오래된 뾰족한 파란 모자가 머리에 얹어져 있었다. 또 역시 속에 지푸라기를 채워넣은 낡고 색바랜 파란 옷을 입고 있었다. 발에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오래된 파란 부츠를 신고 있었다. 등 쪽에 장대가 꽂혀 있어서 몸 전체가 옥수수 줄기보다 더 위로 올라와 있었다. 도로시가 괴상하게 그려진 허수아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허수아비의 눈 중에 하나가 천천히 그녀에게 윙크를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캔서스에 있는 허수아비들은 윙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 도로시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 허수아비는 고개를 끄덕여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도로시는 곧바로 울타리에서 뛰어내려와 그곳으로 걸어갔고 토토는 장대 주위를 빙빙 돌며 지저댔다. 안녕. 허수아비가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말할 수 있어? 소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반가워. 도로시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나도 반가워. 허수아비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새들을 겁줘서 쫓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여기 서 있는 것은 정말 지겨운 일이야. 도로시가 물었다. 거기서 내려올 수 없어? 이 장대가 내 등에 꽂혀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 네가 이 장대에서 나를 빼준다면 정말 고맙겠는데. 도로시는 팔을 쭉 뻗어 그것을 장대에서 들어 올렸다. 지푸라기로 채워져 있어서 그런지 아주 가벼웠다. 땅바닥에 놓여지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정말 고마워.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도로시는 지푸라기 사람이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자기 옆에 서 있는 이 상황에 어리둥절했다. 허수아비는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면서 물었다. 너는 누구니? 어디로 가는 중이야? 내 이름은 도로시야. 그리고 위대한 우주에게 나를 캔사스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려고 에메랄드시로 가는 중이야. 그가 물었다. 에메랄드시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리고 우주는 누군데? 도로시는 놀라서 되물었다. 아니, 넌 모르고 있는 거야? 그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몰라. 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너도 보다시피 난 지푸라기로 채워져 있어서 뇌가 전혀 없거든. 정말 미안해. 허수아비가 물었다. 만약 내가 너와 함께 에메랄드시에 가면 오즈가 나에게 뇌를 줄까? 도로시가 대답했다. 알 수 없지. 하지만 네가 좋다면 나와 같이 가도 돼. 만약 오즈가 너에게 뇌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너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을 거야. 그래, 그게 사실이야. 하고 그는 목소리를 낮춰 은밀히 말했다. 난 내 몸과 팔다리가 지푸라기로 채워진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왜냐면 난 다치지 않기 때문이지. 만약 누군가 내 발가락을 밟거나 핀으로 나를 찌르더라도 난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난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은 싫어. 만약 내 머릿속에 지푸라기 대신 너처럼 뇌가 있다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어? 소녀는 그에게 정말 미안해하며 말했다.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겠어.
내가 만약 나와 함께 간다면 오즈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달라고 그에게 부탁할게. 고마워. 그들은 다시 길로 돌아갔다.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울타리를 넘도록 도왔다. 그들은 에메랄드시를 향해 노란 벽돌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토토는 처음에 이 새로운 동행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토토는 허수아비의 주위를 뱅뱅 돌며 마치 지푸라기 속에 쥐들의 둥지라도 숨겨져 있다는 듯이 냄새를 맡고 종종 차갑게 으르렁댔다. 도로시는 새 친구에게 말했다. 토토는 신경 쓰지 마. 절대 물지 않아.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난 신경 쓰지 않아. 저 개는 지푸라기로 된 나를 다치게 할 수 없거든. 그 바구니 내가 들고 갈게. 난 지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비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 그는 걸어가면서 계속 얘기했다.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도로시가 물었다. 그게 뭔데? 널 만든 먼치킨 농부니?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아니, 그건 바로 불 켜진 성냥이지. 제4장 숲을 지나는 길. 몇 시간이 지나자 길이 험해지기 시작했고 걷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길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허수아비는 튀어나온 돌에 걸려 휘청거렸다. 때때로 포장된 벽돌들이 깨지거나 통째로 없어진 곳에 구멍이 나 있어 토토는 펄쩍 뛰어넘어갔고 도로시는 옆으로 돌아서 걸었다. 하지만 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허수아비는 항상 똑바로 곧장 걸었기 때문에 발이 구멍에 빠져 길 위에 큰 대자로 넘어졌다. 그래도 허수아비는 다치지 않았다. 도로시가 그를 들어올려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면 허수아비는 자신의 작은 사고에 대해 즐겁게 웃어대며 다시 걸었다. 주변의 밭은 그들이 지나온 곳에 비하면 매우 황폐해져 있었다. 그곳은 집과 나무들도 훨씬 적었고 가면 갈수록 풍경은 더 메마르고 쓸쓸해졌다. 정오쯤 그들은 작은 개울이 보이는 길가에 앉았다. 도로시는 바구니에서 빵을 꺼냈다. 그녀는 허수아비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넸지만 그는 사양했다. 난 절대 배고프지 않아. 내 입은 단지 그려진 것이라서 잘된 일이지. 만약 내가 입에 구멍을 내서 뭔가 먹으려 한다면 내 속에 있는 지푸라기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거야. 그러면 내 얼굴 모양이 망가지겠지. 도로시는 그렇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 빵을 먹기 시작했다. 도로시가 식사를 끝내자 너와 내가 살았던 곳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라고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캔사스에 대해서 그곳의 모든 것이 얼마나 회색빛인지 어떻게 회오리 바람이 그녀를 이 신기한 오즈의 나라에 데리고 왔는지 그에게 얘기해 주었다. 허수아비는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말했다. 난 네가 왜 이 아름다운 곳을 떠나서 캔사스라고 부르는 건조하고 온통 회색뿐인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소녀가 대답했다. 그건 너에게 뇌가 없기 때문이야. 우리 고향이 음울하고 회색빛인 건 상관없어. 우리 사람들의 몸과 피는 다른 어떤 곳보다 고향에 살아야 해. 비록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우리 집과 같을 수는 없어. 허수아비는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물론 네가 그걸 이해할 수는 없겠지. 만약 네 머리가 나처럼 지푸라기로 채워져 있다면 넌 아마도 아름다운 이곳에서 평생 살았을 거야. 그러면 캔사스에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되겠지. 너에게 뇌가 있다는 게 캔사스에겐 다행이구나. 그 아이가 물었다. 쉬는 동안에 네 얘기도 들려주지 않을래?
그러자 허수아비는 도로시를 비난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실 내 인생은 아주 짧아서 말해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바로 그저께 만들어졌을 뿐이야. 그 이전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전혀 알 수가 없지. 다행스럽게도 농부가 내 머리를 만들 때 귀 하나를 가장 먼저 그렸기 때문에 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어. 거기엔 그 농부와 함께 다른 먼치킨이 하나 더 있었어. 내가 처음 들은 것은 농부가 이 귀 어때? 하고 말한 것이었어. 다른 사람이 말했어. 똑바로 그리지 않았잖아. 농부가 말했어. 괜찮아. 어쨌든 귀처럼 생겼으면 됐지 뭐. 그걸로 충분한 게 사실이지. 농부는 이렇게 말했어. 이제 눈을 그려야지. 그가 내 오른쪽 눈을 그리자마자 난 농부와 주변의 모든 것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둘러보았어. 내 인생에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지. 농부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이 말했어. 눈이 꽤 예쁜데? 파란 페인트가 눈 색깔로는 제격이지. 다른 쪽 눈은 좀 크게 그릴 생각이야. 하고 농부가 말했어. 두 번째 눈이 완성되자 난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보게 됐지. 그리고 농부는 내 코와 입도 그려 넣었어. 하지만 그때 난 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난 그들이 내 몸통과 팔과 다리 만드는 것을 재미있게 지켜보았어. 마지막으로 그들은 내 머리를 몸통에 고정시켰지. 그때 난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주 자랑스러웠어. 농부가 말했어. 이 녀석은 새들을 아주 잘 쫓아낼 거야.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무슨 소리? 이 녀석은 정말 사람이라고. 하고 다른 남자가 말했고 난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농부는 나를 팔에 안아 옥수수밭으로 옮겼고 네가 날 발견한 그 긴 장대 위에 세웠어. 농부와 그의 친구는 날 혼자 남겨두고 곧 가버렸지. 난 그들이 날 버려두고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려고 발을 움직여봤지. 하지만 내 발은 땅에 닿지 않았고 난 장대 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너무나 쓸쓸한 삶이었지. 방금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할 만한 게 전혀 없었으니까. 많은 까마귀들과 다른 새들이 옥수수밭에 왔다가 날 보자마자 먼치킨 농부로 생각했는지 멀리 도망갔지. 그건 좀 재미가 있었어. 그리고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었지. 하지만 머지않아 한 늙은 까마귀가 가까이 오더니 날 자세히 살피고는 내 어깨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 이런 어설픈 방식으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까마귀라면 네가 단집 지푸라기로 채워진 것임을 알 수 있지. 그러더니 그 까마귀는 내 발밑으로 뛰어내려가 원하는 만큼 잔뜩 옥수수를 먹었지. 다른 새들도 내가 그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역시 옥수수를 먹으러 몰려왔어. 그래서 잠깐 사이에 내 주위에는 새들로 가득하게 되었지. 난 매우 슬펐어. 결국 난 허수아비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는 걸 보이고 말았으니. 하지만 늙은 까마귀는 나를 위로하며 말했어. 만약 네가 머리에 뇌만 가지고 있었어도 다른 이들처럼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어쩌면 그들보다 더 나았을 수도 있지. 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야. 그건 까마귀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지. 까마귀가 떠난 뒤 난 이걸 계속 생각했어. 그리고는 뇌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지. 그때 운 좋게도 네가 와서 나를 장대에서 끌어내려 주었으니 난 네 말을 듣고 우리가 에메랄드시에 가면 위대한 오즈가 나에게 뇌를 줄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 도로시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네가 그것을 그토록 갖고 싶어 하니까 말이야.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그래. 난 정말 갖고 싶어. 자기가 바보라는 걸 아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이거든. 그럼 어서 가자. 도로시는 허수아비에게 바구니를 건네주며 말했다. 길 양쪽 모두 이제는 울타리가 전혀 없었고 주변의 땅은 경작되지 않아 거칠었다. 저녁 때쯤 그들은 울창한 숲에 이르렀다. 아주 커다란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맞물려서 노란 벽돌길을 덮고 있었다. 나뭇가지들이 햇빛을 차단하고 있어 숲은 한밤중처럼 어두웠다. 하지만 이 여행자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숲으로 들어갔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반드시 나가는 길도 있을 거야. 이 길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이 길의 끝에 에메랄드씨가 있겠지. 도로시가 말했다. 그건 누구든지 알아.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그래서 나도 아는 거야. 만약 그걸 알아내는데 뇌가 필요하다면 난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거야. 1시간쯤 지나자 햇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도로시는 전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개들이 그렇듯 토토는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었다. 허수아비는 자기가 지금도 나처럼 잘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서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팔을 잡고 간신히 걸어나갈 수 있었다. 만약 집이나 우리가 밤을 지낼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보게 되면 나에게 말해줘.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은 정말 힘들어. 잠시 후 허수아비가 멈춰섰다. 우리 오른쪽으로 작은 오두막집을 봤어. 통나무와 나뭇가지로 만든 집이야. 우리 거기로 갈까? 그래, 난 정말 지쳤어. 그래서 허수아비는 도로시를 이끌고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지나 오두막집에 이르렀다. 집에 들어가자 도로시는 한쪽 구석에 마른 잎으로 만든 침대가 놓인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바로 침대로 쓰러지더니 토토와 함께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절대 지치지 않는 허수아비는 다른 구석에 서서 아침이 밝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